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요 얘기 했었어. 그죠? 네. 그런데 전체적인 기둥은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은 사실은 17세기까지밖에 못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 19 하면 조선왕조 500년이 끝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요게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러니까 대원군 등장하기 전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정근대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원군이 시작되면 바로 근현대사를 가거든요.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현대사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가 우리가 했던 전근대사랑은 여러분 공부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하시면 뭔가가 좀 어긋나는 걸 좀 느끼실 거야.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무리하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자, 15세기 그러면 훈구, 그리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똘똘한 5명의 국왕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15세기 국왕들이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생각보다 시험에 이제 제법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태종, 세종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왕권 강화, 유교 정치의 실현. 기억나죠? 그리고 의외로 세조랑 성종 문제도 좀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느낌이 안 드는데, 사실은 왕권 강화, 태종, 그 다음에 유교 정치 실현, 세종. 여기는 그냥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기본이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조가 태종의 대시라 그랬잖아. 근데 세조가 의외로 시험에 좀 나와요. 의외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종이 생각보다 의외로 좀 덜 나와. 그리고 성종은 오히려 누가 더 많이 나오냐면 고려 성종이 오히려 시험 출제율이 더 높아요. 됐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는 이 똘똘한 국왕들이 조선을 반석 위에 세웠다면 16세기는 아픈 조선이야. 됐죠? 그래서 16세기는 사화로 시작해서 외란으로 끝난다. 그래서 100년 내내 선비들이 피를 계속 흘릴 거야. 됐죠?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16, 17, 18 스타트가 전부 폭군 또는 뭐 숙종은 폭군은 아니지만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16세기 스타트 연산군. 그래서 이때만 사화가 2번이야. 무호사화, 갑자사화. 이름 만약에 안 외워지면 그냥 사화가 2번이라는 거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못 살겠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반정이 일어나. 중종반정. 그리고 이때 훈구들이 또 잔뜩 생겨. 공신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신들의 전횡이 많았는데 중종이 젊은 관리를 하나 발탁해. 그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새로운 개혁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조광조.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가 중요하다. 중종, 조광조, 조광조, 조광조. 됐죠? 네, 그래서 JJ, JJ. 되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자, 근데 조광조의 이제 개혁을 추진하던 조광조와 그 제자들이 기묘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싹 다 죽임을 당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명종으로 넘어가.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16세기 명종이라는 왕이 기본적으로 어떤 왕이냐면 아픈 조선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선의 사회적 모순이 굉장히 증폭하던 시기가 명종이다. 그리고 사화 중에도 끝판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척길의 싸움. 그래서 대윤 대 소윤의 싸움. 그게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선조인데 선조 때는 이제 사림의 정치가 구현되면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진다. 되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그리고 남인이 집권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외란이 터져. 그런데 외란 때 광해와 함께 분조를 이끌고 의병장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북인이야. 그래서 이제 외란이 끝나고 나면 북인들이 발언권이 제일 세죠. 그래서 북인 정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조가 죽고 광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세기 얘기인데 17세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대내적으로 붕당.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붕당은 모든 붕당이 아니라 항상 일단 집권 여당이 중요한 거야. 집권 여당. 그죠? 자,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대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자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한다 그랬죠. 누라치에서 후금이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그의 아들 홍태시에 의해서 국호가 다시 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조선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명과 신흥 강국 후금 청과 사이에서 조선은 어떤 스탠스를 잡을 거냐. 그래서 17세기는 항상 두 개를 끌고 가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집권여당.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후금 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렇게 끌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 그리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 중립외교, 신중한 중립외교. 그러니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모든 살인에 지지를 받은 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결국은 광해가 쫓겨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돼요. 됐죠? 그래서 부모의 나라와 같은 명을 배신하는 건 마치 부모를 배신한 자와 똑같아. 그래서 광해는 인간 이하야. 그래서 폐륜하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반종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조반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건 서인. 그리고 여기에 남인이 일부 참여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집권했던 자 서인 정권은 철저하게 친명배금. 그래서 명나라의 외교를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라인만 잡은 거야. 자 그러면 신흥강국 후금 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두 번이나 큰 환란이 터지게 되는데 그 두 번의 환란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호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란도 실제로 두 번입니다. 그래서 1627년에 정매호란, 1636년에 병자호란.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구별하는 건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서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흐름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란 때 박살이 났어. 그러면 서인 정권은 자신의 외교가 틀렸다는 걸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난다 그랬지. 그리고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왕위에 세워요. 이 사람이 효종이야. 그래서 효종을 앞장 세워서 서인이 계속 집권하면서 이들이 추진했던 게 뭐냐면 북벌이에요. 북벌. 그래서 호란 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오랑키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복수는 저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계속 집권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게 효종 때 서인 정권의 북벌론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현종 때가 되면 이슈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1차, 2차에 걸친 예송이 터지게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1차 예송, 2차 예송. 됐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기해예송, 갑인예송이라고 이름을 나중에 근데 외우시기는 해야 돼요. 됐죠?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해예송 때는 집권당이었던 서인이 계속 승리한 거야. 그런데 2차 예송 때는 남인이 승리하면서 집권 여당이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17세기 집권 여당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서인 정권이야. 17세기는 서인 정권. 그런데 맨 앞에 스타트가 북인 정권이고 그리고 맨 끝에 끝나는 과정이 남인 정권이야. 됐죠? 그래서 북인, 서인, 남인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7세기 지난 시간 얘기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탕평인데 자 탕평은 실제로는 숙종이 제가 앞에서 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숙종이 조선왕조 500년 사실 재위기간이 두 번째로 긴 왕이에요. 숙종이 재위기간이 대빵 길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고 재위기간만 46년이야. 그러니까 반백년이 살짝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숙종의 재위기는 오히려 17세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17, 18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근데 탕평이란 이슈로 그냥 여기는 어차피 그런 왕들이 대빵 많잖아. 그래서 위치를 여기다가 그냥 세웠습니다. 그래서 탕평의 국왕으로 쪼로록 1, 2, 3 되죠? 네. 자, 숙종 때 그 소론의 박세채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탕평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가 돼요. 이 탕평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왕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무당평평하게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탕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세채가 실제로 이제 예송 이후에 이 붕당 간의 싸움이 점점 커지고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탕평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숙종이 뭐라 그러냐면 오, 경의 말이 참으로 맞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숙종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과정에서 얘기해서 정말 숙종은 거의 성격 파탄자야.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밤 달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리고 숙종은 한번 꼴배기가 이제 싫잖아요. 그러면 그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때로는 만약에 조금 섭섭하거나 조금 뭐 부족한 게 있더라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독려해서 새로운 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거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숙종은 꼬라지 보기 싫으면 그 꼬라지 못 보는 사람이야. 됐죠? 자, 그래서 탕평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숙종은 철저하게 편당적 조치를 해요. 편당적. 그래서 전국 운영 자체를 편당적으로 하는 거야. 편당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편은 치우칠 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오빠만 편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쵸? 편은 치우칠 편자야. 그러니까 특정한 붕당을 등용할 때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서인을 등용할 때는 숙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서인을 100% 집권시켜요. 됐죠?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서인이랑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그 꼬라지를 못 봐. 그래서 서인은 옷을 싹 다 벗기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남인을 100% 집권시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여러분 국면이 너무 급격히 전환됐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일단 각 붕당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원래 우리가 말하는 붕당의 공존의 룰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7대 3인 거야.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7이 되면 여당이 되고 3이 되면 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붕당의 기본은 오늘날 정당 정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존의 룰이야. 견제와 균형 그리고 공존이에요. 되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붕당의 룰이 숙종이 오면 깨지는 거야. 왜냐하면 숙종이 정권을 줄 때 그냥 100을 다 줘버리거든. 그리고 한쪽은 옷을 다 썩 벗겨버린다고. 왜 됐죠? 그런데 10대 빵, 빵 대 10, 10대 빵, 빵 대 10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정당 정치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중요한 장차관들은 정부가 바뀌면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 대통령 임명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임명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해서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주로 장차관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자들 그러니까 차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뭐 국장이라든가 국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싹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행안부에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5급 사무관이야, 4급 서기관이야. 그러면 계속 사실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환경부 뭐 예를 들어 내가 상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계속 사실 그 일을 하거든. 그걸 다 옷 벗기고 새로운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다 앉히고 그러진 않거든. 그런데 숙종 때는 사실은 이런 혼란이 야기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전국 운영에도 문제가 있겠지? 그리고 또 무슨 문제도 생기냐면 서인과 남인의 감정의 골도 계속 깊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자, 붕당 말패 현상. 그러니까 이제 붕당이 본격적으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환국이라고 불러요. 환국. 뭐라고 부른다? 환국이라고 불러. 됐죠? 그대로 읽을게요. 자, 국면이 급격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것도 정반대로. 그렇죠? 서인 100, 남인 빵에서 그러니까 환국이 한번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인 100, 서인 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또 서인 100, 남인 빵이 되고 이러니까 전국이 계속 혼란이 야기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실제로 숙종은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붕당을 망가뜨린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숙종의 이런 식의 정치는 자, 붕당의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들, 붕당의 문제점들을 계속 또 증폭시켜요. 되죠? 자, 그래서 이때 무려 환국이 3번 일어나. 환국만 3번이야. 그래서 경실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얘기 이어가 볼게요. 그냥 스토리라인만 한번 보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외우는 건 좀 이따 한다 치고. 그래서 남인 정권인 상태에서 갑인예송 이후에 얼마 못 가서 현종이 죽어.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숙종이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니까 숙종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남인이 집권 여당이야. 됐지? 왜냐면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지. 자, 그리고 숙종이 왕위에 올랐어. 그런데
남인이랑 정치하다가 그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터지는 사건이 경실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명 유학사건이라고 하는데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이 숙종이 쓰는 기름장막을 일방적으로 가져섰다가 숙종이 뚜껑이 열린 사건이야.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남인들이 싹 쫓겨나고 서인들이 100% 집권해. 이 사건을 경실왕국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이 붕당사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됐죠? 그래서 붕당이 언제부터 변질되는 거야? 경실왕국. 서인이 언제 강경파 노론 그리고 온건파 소론으로 언제 나눠지는 거야? 경실왕국. 경실왕국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야. 됐죠? 그러니까 외우시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자, 이렇게 서인 정권 하에서 다시 한번 기사왕국이 터져요.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서인 다 싹 쫓겨나고 남인이 100% 집권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그래도 안 끝났어. 혼자 황국이 3번이야. 그 다음에는 갑술왕국. 됐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남인이 싹 쫓겨나고 서인이 다 집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국만 3번이야. 누가? 숙종이.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탕평의 테마로 이렇게 한번 묶어봤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그냥 봐두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처음에도 서두에도 이 반의 성격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문반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거다. 그냥 그렇게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종이랑 그냥 편하게 보세요. 현종이랑 그 다음에 숙종만 따로 띄어서 보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냐면 서인 정권, 남인 정권의 얘기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 근데 이게 시험에서 제법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이 부딪힌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예송이라고 하는 거고, 숙종 때 서인과 남인이 부딪힌 거 이건 뭐라고 불러? 환국이라고 불러. 됐죠? 숙종이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터진 사건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현종 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예예송, 갑인예송이야. 되죠? 그래서 기예예송 그리고 갑인예송이야. 그 다음 숙종 때 황국이 3번이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경실왕국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 뭐라고요? 경실왕국. 되죠? 자, 그리고 황국이 또 터지는데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기사왕국.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갑술왕국이에요. 되죠? 그래서 황국이 3번이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나중에 외우실 때는 근데 저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러고 가면 되는 거야. 입에다 붙여볼게요. 외우긴 좋아요. 외울만해. 해볼게. 기갑, 경, 기갑이야. 저 앞문자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막상 시험에서 선지를 만나면 여러분이 단어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려워. 그리고 어차피 기출문제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경신왕국 때 남인이 집권하였다. 그러면 O야 X야. 그러면 B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자 기예예송으로 자 남인의 기년설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B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장이 나왔을 때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요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아셔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이름이 제가 그래서 저 이름 완전히 외우는 건 나중에 외워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예송, 갑인예송,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라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잘 안 외워질 수 있어요. 머리에서 애들이 막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암기도 암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외워서 안 외워지는 게 처음에는 좀 문제고 자꾸 까먹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외워져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외운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막 섞여. 그래서 원래 한국사의 공부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룹핑을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떠다니면 점수가 안 돼. 걔가 시간에 맞춰서 딱딱 묶여 있어야 돼. 그래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정답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요. 되죠? 그래서 참고로 그냥 한번 살짝 보여만 드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붕당은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돼요. 서인이 더 많이 집권했으니까 서인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자, 기예송에서는
서인이야. 가빈예송에서는 남인이야. 경신왕국에서는 서인이고, 그 다음 기상국에서는 남인이야. 그리고 마지막 갑술왕국에서 최종적으로 서인 정권이야. 됐죠? 그래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경신왕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붕당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경신을 가운데 놓고 앞으로 기갑, 뒤로 기갑이야. 기갑, 경, 기갑이야. 됐죠? 앞뒤로 뭐라고요? 기갑, 기갑. 가운데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경신왕국. 됐죠? 자, 그리고 정권은, 집권 여당은 계속 바꿔만 주면 돼요. 서인 정권, 남인 정권, 서인 정권, 남인 정권, 서인 정권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집권당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집권당 하나만 외우는 게 편해요. 됐죠? 나머지 분당들 막 다 같이 생각하면 더 헷갈리기만 해. 됐지? 그럼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요 정도면 다 맞춰. 되죠? 네. 그래서 자, 현종, 숙종 때 서인 남인의 대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영종조인데, 영종조는 사실은 조선의 국왕 중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 세종이 전기의 대표라면, 이도 세종이 조선 전기의 대표의 국왕이라면, 자, 정조는 누가 뭐래도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국왕이에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개인적 능력으로만 따졌을 땐 이도 세종이 최고냐, 이산 정조가 최고냐, 이런 역사학계 사실은 오랜 질문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정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왕이야. 되죠? 그리고 실제 기출 포인트는 뭐냐면 태종과 세종이 짝꿍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종 문제가 나오면 선지에 무조건 태종이 있고, 태종 문제가 나오면 선지에 무조건 세종이 들어와. 됐지? 짝꿍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문제를 풀어보면 광종, 성종도 똑같아. 광종 문제에는 성종, 선지가 무조건 딸려 나오고, 성종 문제에는 광종, 선지가 무조건 들어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으로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한국사를 마무리하는 거는 여러분 그룹핑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는 게 좋아. 그래서 정조의 짝꿍은 영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왕권 강화. 그리고 둘 다 탕평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탕평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좀 자리 잡는 건 영종조 이후라고 봐요. 그러니까 숙종 때는 탕평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기만 했고, 실제로는 탕평은 전혀 실현되지 못했고, 그래도 탕평을 좀 추진하는 건 언제다? 영조와 정조다. 됐죠? 자, 그런데 영조의 탕평은 핵심이 뭐냐면 완론 탕평, 부드러운 탕평이야. 근데 부드러운 탕평은 제가 딱 한마디로만 정리할게요. 자, 영조의 부드러운 탕평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비를 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네가 뭐 말하는 거 그래 그것도 좀 하고, 그렇지 당신 말하는 거 그래 그것도 좀 하자. 그러면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 이 부드러운 탕평이 완론 탕평이에요. 그러면 정조의 탕평은 뭐냐? 줄론 탕평이야. 준엄한 탕평이에요. 그러면 정조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조는 중재하지 않아. 그리고 끝까지 가자야. 그래서 지금 서로 A팀이랑 B팀이랑 서로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A팀 얘기가 맞는지 B팀 얘기가 맞는지 끝까지 가보자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끝까지 가자.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시시 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힙니다. 그래서 준엄한 탕평이야. 만약에 틀리거나 오류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개인의 사리사욕이 만약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 준엄하게 책임을 묻겠다야. 대충 절충하고 다 같이 잘 가보자. 그렇게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정조의 탕평이 조금 더 센 거지. 되죠? 그리고 입에만 붙여볼게요. 별거 없어요. 그냥 발음대로 가시면 돼. 자, 영조라서 완론이에요. 됐죠? 그냥 입에만 붙여놓을게요. 영조라서 완론이야. 그리고 정조라서 쭈론이야. 정조라서 쭈론이야. 여기까지 됐죠? 네. 비웃기만 하지 말고 외워야 돼. 외우신 거죠? 오케이. 자, 저기 부드러운 탕평. 그래서 이 완론 탕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탕평파의 육성이에요. 되죠? 이게 영조의 탕평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조의 탕평은 뭐냐? 자,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왕이 중심이 돼서 확실하게 최종 판결을 하겠다야. 되죠? 이걸 뭐라 그런다? 준엄한 탕평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영종조는요, 그 탕평이라는 주제 말고도 업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험에도 출제가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하실 때, 자, 업적은 따로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되죠? 네. 그래서, 뭐가? 밑에 그래도 좀 더 써있죠? 그래서 뭐 일단 그렇구나.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권 강화하던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어요. 정조의 죽음은 그 실록의 공식적 기록으로는 악성종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의 죽음은 오늘날도 뭐 이러쿵저러쿵 좀 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손 시절부터 정조에 대한 뭐 암살 시도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정조가 이렇게 1800년에 죽으면서 정치는 오히려 파행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붕당의 힘을 누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국왕 중심으로 집중시키다가 그 권력이 구심체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의 명문가 몇이 연대를 해서 국가 권력을 완전 독점하는 비정상적 정치 형태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19세기 정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도 정치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근데 세도 정치는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되죠? 자, 그래서 가볍게 가볼게요. 세도 정치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3대. 3명이죠? 순종, 헌종, 철종. 됐죠? 3대 60년간 세도 정치야. 되죠?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대원군 얘기로 바로 이어질 거야. 자, 그래서 순조 때는 안동김 씨, 헌종 때는 풍양조 씨, 철종 때는 안동김 씨. 됐죠? 그래서 이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 됐죠? 그래서 부패가 되게 심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죠?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백성들도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대규모로 철종 때 조선 전체를 강타하는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1862년 임술밀란이에요. 1862년 임술년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됐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선에 그 90여 군데서 밀란의 횃불이 올라와요. 그러면 민심은 천심이잖아. 그지? 이 정도 되면 나라 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25대 국왕 철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그 정조 때 영모로 죽임을 당하고 강화도로 쫓겨난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철종의 별명이 뭐냐면 강화도령이야. 강화도령. 그러니까 실제로 왕족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강화도에서 나무나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꾼이고 그리고 그냥 농사꾼이야. 되죠? 근데 당시에 안동김 씨의 최고 권세가였던 김문근, 김좌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만만한 왕, 그러니까 헌종이 죽자 가장 만만한 왕이었던 철종을 데려다가 왕이 앉힌 그냥 허수아비 왕이야. 되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 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철종이 뭘 알아? 그래서 이런 과정에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닌 자리에 사실은 꼭두각시가 돼서 앉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어요. 됐죠? 그러면 당시에 안동김 씨를 견제하고자 했던 풍양조 씨, 헌종 때 풍양조 씨의 딸이요. 그러니까 풍양조 씨, 조만영의 딸이었던 조대비가 그 국내 철종이 죽자마자 그 궁 안에 있는 황당과 궁녀들의 입을 다 틀어막아. 그런 다음에 평소에 찍어놨던 흥성군 이하응을 급히 입궁을 시켜요. 그리고 그와 정격적으로 둘이 독대를 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대원군의 둘째 아들, 실제로 대원군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제면인데 당시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래서 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또 있어요. 둘째 아들은 휘가 제왕인데 제왕은 당시의 나이가 12살이야.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국왕의 휘 얘기는 한 적이 있지. 본명. 조선 같은 경우는 원래 왕족들은 휘를 외자를 씁니다. 한 글자. 그래서 아까 세종은 이도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정조는 이산이고 뭐 영조는 이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 글자야, 한 글자. 그리고 한자는 엄청나게 어렵게 써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보통 일반 사대부랑 백성이 이름을 두 글자를 쓰거든. 그 다음에 한자는 그래도 의미가 좋은 기본 한자를 써. 그러니까 왕이 일부러 그 이름을 피해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유교 국가에서는 줄에 의해서 피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이름을 휘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상소문을 쓸 때도 그 왕의 이름에 해당하는 글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이제 조선의 세궁왕이 나왔는데 왕 이름을 만약에 제인이라고 붙이잖아? 그러면 왕 이름이 제인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 팔도에 제인이는 사라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왕이랑 내가 똑같은 이름이다?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백성들을 위해서 한 글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써요. 그러면 실제로 그 글자를 쓰는 백성들의 이름은 없거든, 거의.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흥성군이 이름이 이하응이잖아. 이하응. 그리고 아들은 제왕이잖아. 그리고 제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난 왕족이고 그리고 세도정치 60년간 똘똘한 왕족들은 철저하게 제거당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야심이라든가 기타적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은 철저하게 숨겼다라는 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조대비와 결탁했던 흥성군 이항이 자신의 아들을 전격적으로 둘째 아들을 왕위에 앉히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12살에 제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바로 26대 국왕 고종입니다. 됐죠? 그리고 제왕이 그러니까 고종이 나이가 12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생부였던 아버지 그러니까 흥선군이 대원군에 봉해져요. 그러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군이라는 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왕권 버금 세력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대원군은 어떤 사람이 받는 특별한 칭호냐면 자신은 왕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야. 그러면 대원군에 봉해져요. 됐죠? 그러면서 특별한 호칭을 받고 특별한 권한을 받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왕한 적이 없는데 왕조에서 왕조 국가에서 어떻게 내 아들이 왕을 합니까?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대원군으로 봉해진 사람은 단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서 대원군이 된 사람은 오직 1명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 이항이에요. 됐죠? 그래서 63년에 철종이 갑자기 죽자 흥선대원군이 자기 어린 아들을 왕위에 세우면서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돼. 자,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원군의 집권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원군의 집권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사를 두 개로 분류할 때 근현대사라고 표현하는 바로 근현대사의 시작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근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근현대사로 갈 건데 여러분 뒷장을 넘겨보면 거기에다가 제가 해놓은 게 뭐밖에 없냐면 연표밖에 없죠. 연표. 연표 뭐요? 연표? 그래서 지금부터 근현대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쭉쭉쭉쭉 제가 연표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연표 정리만 좀 하는데 실제 근현대사는 제가 앞에서 전체 개관을 할 때 첫 시간에 근데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 시작하는 첫 번째 얘기는 근대사회의 전개야. 근대사회.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대원군의 등장부터 됐죠? 그래서 대원군의 우리가 보통 개혁정치 이렇게 부르는데 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외세 사실은 침략적 접근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자주국가를 수호하려고 해. 그런데 안타깝게 1910년 8월 우리는 충격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대한제국의 공식적 주권이 소멸되는 이런 충격적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10년에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돼. 됐죠? 자, 여기까지가 근대사회의 전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큰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그리고 나면 1945년까지 실제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주권을 일본한테 뺏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요. 물론, 교과서 제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저 단원에 저런 부정적인 단어를 교과서 제목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족의 독립운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뺏겼으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의 역사.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10년 그러니까 국권 비탈이잖아. 그치? 나라를 빼앗겼지. 자, 거기서부터 광복의 그날까지 1945년 광복의 그날까지 이게 크게 두 번째 단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현대사회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는 자, 1945년 광복의 그날부터 자, 현재까지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면 오늘날까지면 뭐 문재인 정부까지냐? 아, 그건 아니고요. 자, 실제로 역사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을 보통 역사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역사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보통 두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두 세대. 그러면 두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 1세대를 보통 몇 년이라고 하는 거야? 1세대. 한 살 아니야. 그래서 1세대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랑 몇 살 차이나? 하면 보통 30살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물론 뭐 옛날에는 뭐 예를 빨리 나왔으니까 좀 더 짧겠지.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한 30살 차이 나잖아. 예를 들어 내가 첫째야. 그럼 30살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빨리 결혼하셨으면. 근데 보통 이제 막내면 차이 더 납니다. 되죠? 한 40년도 날 수 있어. 근데 보통은 한 30년. 되죠? 그러면 2세대면 몇 년이 되는 거야? 60년.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우리의 역사에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 평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올해가 몇 년이야? 2020이니까 대충 연도 빼면 어떻게 돼? 한 1960 되는 거야? 그러면 1960이 언제냐면 박정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에 대한 거 정도까지가 그래도 역사의 좀 객관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그지? 그 관계된 분들이 너무 많이 살아 계시잖아. 맞죠? 그렇지 않아? 실제로 그 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다시 만들겠다. 시대를 역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지 않겠다야. 역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됐죠?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 편찬 뭐 그런 거 관련된 일들이 있었고, 근데 역사학교에서 몰랐었어.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교에서 막 반발도 있었고요. 그 당시 좀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박정희 때에 대해서도 객관적 평가 좀 어렵지. 맞잖아.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역사학계에서 사실은 그 좀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터졌잖아. 그래서 그게 폐기된 거야. 국정교과서 만들어졌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폐기된 거예요. 만약 안 그랬으면 오늘날 이제 고등학생들이 또 똑같은 교과서로 다 배웠을 거야.
지금은 이제 뭐 8종 교과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출판사들이 검인정 체제로 해서 뭐 교과서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거로 뭐 회귀할 뻔했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현대사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해보시면 현대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제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하게 뭔 못하냐면 평가는 못해. 그냥 팩트만 물어보는 거야. 그죠? 왜냐면 평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지는 거야. 예를 들어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그러면 금방 싸움 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박정희에 대한 시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연하게 딱 다른 두 개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하잖아. 그죠? 네. 그리고 아직도 그거 관계 맺고 있는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됐지? 박근혜 정부 때 정말 그랬다니까. 그죠? 니들이 우리 아버지를 알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쵸?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아냐고 니들이.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근대사 갈 건데 근대사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다 됐고 일단 이거부터 하나 여러분이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무슨 과목이라고? 시간의 과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암기 과목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 과목 그냥 다 암기야. 이게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 그래서 여기서는 무언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시간이 죽으면 여러분은 모래탑을 쌓는 거예요. 됐죠? 항상 무언가 사건을 기억하실 때 시간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시간 속에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과목이 시간 과목인데 기본적으로 시간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계속 어떻게 해왔어? 100년 단위로 해왔잖아. 100년 단위로.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정근대사 공부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잖아? 그럼 뭔가 계속 어긋나.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부르는 건 이제 시작하게 될 1863년 대원군의 집권부터야.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디냐?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까지야. 근데 그것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김대중 정부의 나머지 정책은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 말씀드렸죠? 박정희 것도 조심스럽게 낸다고. 팩트 위주로. 그런데 무슨 뭐 김대중 정부 뭐 그런 걸 막 이렇게 자세히 내겠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김대중 정부로 최대한 풀로 쳐봐. 좋아. 이렇게 풀로 쳤다. 그래봐야 137년이야. 1863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면 137년이면 근데 뒤에 37년은 잘 나오지도 않거든? 100년 단위로 따지면 덩어리 하나로 끝나잖아.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100년 단위가 아니라 여기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는 10년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뭐로 간다?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제 좋아. 오케이는 됐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100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야?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전에 정근대사를 여러분이 보셨던 거에 비해서 10배 더 자세히 봐야 돼. 10배 더 꼼꼼하게. 근데 실제 공부해보면 10배가 아니야. 실제 공부해보면 최소 15배 이상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근대사에서는 우리가 앞에 조선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주요 사건의 연도를 외우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됐죠? 그런데 이쪽에 오면 근현대사는 주요 사건의 연도 외우는 건 아주 기본이야. 그런데 이게 암기량이 막 되게 늘어나는 것 같고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구도를 서로 대비해서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조차 안 하면 할 게 없는 거야. 100년밖에 안 되는데 앞에 우리가 2000년을 하고 왔는데 이해됐죠? 그럼 할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원대사의 특징은 좀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봐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됐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비롯한 또는 단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물, 그 다음에 뭐 단체, 그 다음에 독립군.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해서 네이밍이 엄청 나와. 이름들이 엄청 나오는데 그 한국사 이제 수업하면서도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지금은 인문반이니까 제가 이제 좀 제한된 얘기로 제한된 포인트만 말씀드리긴 하는데 실제 이제 수업에 오면 저는 좀 배경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굳이 꼭 외우지 않아도 그냥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야. 사지선다 문제는 여러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할 때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려야 돼. 됐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조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밍은 사실은 약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의금부가 왜 독립의금부야? 신간회가 왜 신간회냐고. 이게 네이밍이잖아. 그게 약속이니까 이건 좀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들의 근현대사 공부를 처음에 하다 보면 이 이름들에 녹아내려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현대사는 이렇게 두 개의 특징만 합하면 좀 단순함기가 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 외우는 걸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름을 잘 외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반복이 짱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어. 그리고 고1 때 이제 다시 반배정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중학교 때 아무리 친한 친구도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고1이 돼서 새 반에 가보면 원래 내가 알던 애들은 진짜 뭐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모르는 애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그 친구 이름 어떻게 외워? 어떻게 외웠어? 고1 돼서 모르던 애 만났는데 그 친구들 이름 어떻게 외웠어? 아니었는데요? 저는 아무랑도 대화 안 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혼자 다녔는데요. 비밀로 해요. 비밀로 해. 친구들 좀 지나면 좀 외우잖아. 이름. 그거 어떻게 외워? 어떻게 외우긴. 자꾸 보다 보면 외우는 거고 자꾸 부르다 보면 외우는 거지. 그리고 부르다 보면 틀리기도 해. 그죠?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름 불렀는데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태연이다 뭐 이렇게 부르면 본인이 말해주잖아. 헌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 아니고 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틀리면서 외우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근대사보다는 단순함기가 많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좋아진다. 됐죠? 네,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럼 이제 근대사 처음에 시작하면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기 10년단인데 처음에 원래 근대사회가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 시작하면 대영군의 집권 1860년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프린트에 60년대 연표 꺼내놨잖아.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끝나면 항상 10년 단위로 정리하는 거야. 1870년대 끝나면 80년대 끝나면 90년대 됐죠? 그리고 요거 끝나면 자 1900년대 이게 바로 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요 마지막이 국권 피탈 나라를 빼앗기는 그 과정이야. 되죠? 10년 그럼 이제 몇 덩어리야? 5덩어리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가냐면 요거랑은 또 조금 달라. 일제강점기는 그냥 세 토막으로 갑니다. 세 토막. 그렇죠? 그래서 자 1900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그리고 이 시기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구분을 할 때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냥 이렇게도 불러요. 1기. 그 다음 두 번째지 2기. 그리고 1930년대 이후는 3기. 그래서 일제강점기 1기, 2기, 3기. 그냥 이렇게 불러요.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인데, 현대사는 일단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1945년, 그러니까 광복의 그날에서, 그 다음에 분단. 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우리는 허리가 잘리는 민족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허리가 잘리면 유럽에서는 독일이 잘렸잖아. 그래서 베를린을 잘라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잖아. 그치?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2차 대전의 주범이 누구야? 일본이잖아. 일본이 잘라줘야지. 왜 우리가 잘라줘?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잘라줘요. 그죠? 그래서 그 분단의 아픔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아픔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 6.25로 이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년이 아니라 얘는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중에 광복에서부터 분단이 있죠? 이거를 단원 제목에선 요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수립이라 그래. 대한민국의 수립. 이게 3년의 역사인데 얘가 근현대사 전체 얘가 출제율 1위야. 그냥 무조건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 볼 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디테일하게 연도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현대 민주주의 발전인데 거기는 똑같이 10년단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자 그리고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90년대 가장 끝자락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그 통일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러면 보세요. 지금 위에가 5덩어리, 그죠? 그리고 밑에가 3덩어리, 그리고 요게 5년짜리지만 한 덩어리,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요 정도 하면 근현대사 끝나요.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요 각각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요 사건의 연도를 조금씩 외워주는 게 근현대사에서는 최소한의 공부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보셔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되죠? 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현대사 전체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1960년대, 70년대 얘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만 제가 좀 깔아드릴게요.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선 이렇게 하는 게 목표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은 좀 근현대사 공부 방법이랑 이런 그다음에 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쉴 때가 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본격적인 1860년대 대원군의 집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